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9페이지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감사네요. 자, 감사는 보니까 66조에서 둘 수 있다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필수 기간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임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뭐요? 그 직무권의 대내적인 감독 기간에 불과하죠. 즉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죠. 그래서 민법상 감사의 인적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인적사항만 등기합니까? 이사의 성명주소다, 그죠? 자, 67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총회로 갑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먼저 보세요. 총회. 즉 사원총회라 하면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그 구성원 전후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사원총회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반드시 도에는 필수기관, 정관으로도 그 존재를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종류요. 총회는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된 통상총회, 다른 말로 정기총회입니다. 자, 보니까 뭐요? 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체크할게요.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에 속인다면은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겠죠.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 임시총회요. 임시총회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총회. 그 총회 권한은 통상총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시총회를 누가 소집을 할 수가 있느냐. 소집권자. 자, 두 명은 문제인데요. 이사, 감사가 필요하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사가 뭐요? 이사의 직무집행에 부정등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는 당연히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사원들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70조 2항 3항에서 규정을 합니다. 자, 쭉 본문을 보고 따르세요. 사원들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한 명은 소집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교과서 보면서 따르세요. 사원들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 다만 이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먼저 소집 못해요. 처음에 누구에게?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를 합니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즉 회의의 목적사항은 의제로 생각하시면 되죠. 즉 안건을 이사에게 제시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이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사가 2주 내 빨간 적게요. 2주 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자기들 스스로 뭐요?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인의 의무기간은 각종 의무기간은 다 3주입니다. 근데 2주짜리 딱 하나 있어요. 2주짜리. 따라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돼요. 근데 이사가 몇 주 내? 2주 내 소집을 하지 않으면 이자들 스스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주라는 기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쌍가루 3번요. 총회 소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창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총회 일과 내 개인적 일정이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사원들의 참석권을 보장해서 사전에 여유를 두고 소집을 통지해야 됩니다. 총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서면 통지, 발신주로 됐어요. 기타 정관에 대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필요 없어요. 소집의 통지는 뭐요? 총회 1주 전이다, 그죠? 그러면 1주하고 2주 각각 하나 빼는 건 다 3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립등기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뭐요? 몇 주 내? 3주입니다. 3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3주를 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응용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 사유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일정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2주가 틀렸어요. 다음은요? 3주입니다. 3주. 따라서 법인의 각종 의무기간은 금방 봤던 뭐요? 2주 하나, 그 다음에요? 소집통지 1주 하나 빼는 건 다 3주로 되어 있다고요. 3주로 되어 있는 기간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1주와 2주짜리의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회 권한입니다. 총회 권한.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죠? 따라서 사단법인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니까 귀찮죠.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 등에 임할 수도 있죠. 자, 볼게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 등에서 뭐요?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한 일정한 사항을 제하고 뭐요? 법인의 사무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자, 둘째 줄 가운데부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일정한 사항은 절대로 타 기관에게 위임 못합니다. 반드시 총회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이를 정권사항이라고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 정관 변경과 뭐요? 임의 해산은 또는 절대로 타 기관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 못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정관 변경 권한 등을 타 기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정관 규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뭐요? 자신의 권한을 정관으로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죠.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권한을 절대로 타 기관에게 위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지요. 총회 결의권 1번 결의사항입니다. 앞에서 총회 소집은 총회일 몇 주 전에요? 1주 전에. 자, 나에게 서면 통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회의의 안건이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참했어요. 근데 나중에 통과된 안건을 보니까 평소에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관심사항이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그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내 개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했겠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으면 무조건게요. 자, 111페이지 재료입니다. 정관에 달리 교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예외적으로 달리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관에 별도의 다른 교정이 없으면은 미리 소집 통지서에서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사원들의 결의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따라서 뭐야? 원칙적으로 미리 소집 통지서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의 결의는 원칙 무효입니다. 언제는 틀리죠. 예외적으로 정관에 교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은 논리요. 3번 결의권.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으면, 즉 사원총회에서는 제일 많이 떴던 지문이요. 73조입니다. 즉 원칙적이라는 소리죠. 즉 각 사원의 총회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는 결의권은 원칙 평등입니다. 원칙 평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당연히 당해 사원은 그 사항에서는 결의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똑같아요.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입니다. 사원은 직접 출석해서 결의권을 행사치 않고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결의권을 대신 행사케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금하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대신 결의케 한 자는 당의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본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결 정조수. 몇 명의 사원이 찬성을 하면 당의 안건이 통과가 되느냐 주의할게요. 원칙적으로 사원 가반수 출석과 미주곡이요.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결의권이 100% 평등하다면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하면 되겠죠. 근데 결의권이 100% 평등하지 않죠. 그죠? 정관으로 불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주식회사는 주총 안건이 통과되려면 가반수 사원의 찬성입니까? 주식 숫자의 가반수 찬성이요? 예, 주식 숫자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원 가반수가 출석하고 엔더 뭐요?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가반수로 안건을 통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의결 정족수가 가중됩니다. 중요한 사항, 즉 정관 변경과 임의 해상 결의는 의결 정족수가 가중이 됩니다. 정관 변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반수가 아니라 총사원의 3분의 2, 해상 결의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4분의 3. 그 숫자를 속이는 지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6번 사원권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즉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사원지에서 가지는 의결권 등을 뭐요? 사원권이라 하는데 56조에 의하면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56조 규정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밑에 2번요. 56조는 판례가 강행법규로 봅니까? 임의법규로요? 임의법규, 단골입니다. 먼저 볼게요. 임의규정. 따라서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상속해 할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12페이지로 갑니다. 자, 법인의 주소. 법인도 주소가 있다, 그죠? 자연의 주소는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가 자연의 주소지였죠. 법인은 뭐요? 그 주소지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 변경을 합니다. 자, 정관 변경이라면은 이런 것이죠. 동창 해칙이 있어요. 근데 그 해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항을 뭐요? 개정하거나 또는 뭐요? 일부 조항을 새로 신설하거나 뭐요? 일부 조항을 삭제한다. 그죠? 이를 정관의 변경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지식.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근데 사단법인은 사원 다수결에 따라서 운영되는 자율적 법인이죠. 그 동창회가 그 총회 규칙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뭐요? 동창회를 개최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자유입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내 재산을 장학재단을 운영해라. 그 규칙을 정해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자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구속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재단법인은 원칙 타율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 느낌상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중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중요합니다. 자, 총설 파트 설명드렸어요. 자, 사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정관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립 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죠. 그 정관 변경도 유효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합니다. (42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앞부분에 봤던 요 지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근데 총회는 자신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할 수가 있다. 근데 일정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만이 결정을 하는 정권사항이 있더라.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뭐죠? 정관 변경이죠. 따라서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자유지만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하려면은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그죠? 42조를 보고 따르세요. 총회만이 정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는 뭐예요? 가반수로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다만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설립 시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다. 그죠? 정관 변경도 유효하려면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법인은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총회 결의대로 정관이 변경이 됩니다. 남은 요건 필요 없어요.
정관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정관은 변경이 됩니다. 자, 볼게요. 42조이랑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데 한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수에 관해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데는 그 규정이 한다. 그죠? 그 숫자는 달리할 수가 있다. 이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건. 총산의 3분의 2 이상 플러스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총회 결의 플러스 주무관청의 허가만 떨어지면 정관은 총회 결의대로 변경이 됩니다. 현실적인 서면의 작구 변경까지 필요가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 그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항을 이렇게 바꾸자. 개정 결의가 있었어요. 근데 주무관청 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종전의 정관의 조문을 결의 내용대로 바꾸 적는 작업은 언제 하면 돼요? 밤에 총무가 혼자서 집에서 결의 내용대로, 그죠? 총의 의사록을 보고 그 의사록대로, 결의대로 자기가 그 인터넷에서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현실적인 서면인 정관의 작구 변경은 정관 변경 효력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결의 플러스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은 결의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서면의 작구 수정은 총무가 컴퓨터를 가지고 의사록대로 수정을 하면 좋답니다. 자, 그 다음 3번 책 갈게요. 근데 정관 변경 사항이 등기 사항이라면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은 변경됩니다. 그죠? 다만 등기는 등기치 않으면 그 변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회 결의 플러스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정관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3자는 정관 변경이 있는 것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거리에 앉아서 제3자에게 정관 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대항하려면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즉 정관 변경 효력에는 등기는 상관없어요. 다만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정관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만 못할 뿐입니다. 자, 이제는 쉽게 갑니다. 한계. 자, 첫 번째 이론적인 한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즉 원시정관을 보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변경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변경 못하느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법인이므로. 다만 3분의 1호는 부족하고 총사원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 이게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요. 총사원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질의 반항성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 페이지 판례 보게 되면 종중어는 뭐예요? 공동의 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년의 남녀는 누구든지 빠짐없이죠. 따라서 일정한 종종의 자격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결의는 종종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으로 갑니다. 45조와 46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원칙.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타율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원칙 정관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예외 원칙 45조 1항입니다. 쭉 보면 따라오세요.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필요적기 사항이 5가지죠. 목, 명, 사, 자, 이까지 되죠. 그 중에 가장 경미한 것 2가지. 법인의 명칭,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자, 45조 1항을 봅니다. 자, 원칙. 재단법인도 뭐요?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규정을 한때 한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즉, 설립자가 앞으로 운영자가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변경을 해라. 그러면 그 같은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입니다. 정관의 그 변경 방법이 마련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있다. 45조 2항.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필요기상 중 가장 경미한 것은 요 2가지죠.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사무소를 어떻게 할 거냐. 자, 45조 2항을 보면서요.
재단법인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즉 변경 방법이 정관에 마련된 바 없더라도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때는 두 가지입니다. 뭐요?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유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봐야 돼요. 그 다음 46조가 더 중요합니다. 자, 46조를 보세요. 자, 보니까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출신 고교장학재단. 근데 자신은 고교가 폐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근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재산이, 그죠? 출애되는데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단은 뭐요? 없애기보다는 이자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도 졸업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장학재단을 중학교 장학재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46조를 보세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립자 또는 이사가 당연히 누구의 허가입니까? 정관변경이니까 주무관청의 허가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봐서 기존 설립 취지를 잠시 다 바꿀 수 있다, 그죠? 다 바꿀 수 있다. 여기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이렇게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그 기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틀죠, 그죠? 설립 목적을 변경해서 존속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는 조문이었어요. 자,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4번. 기본 재산의 처분 중요 표시하세요. 즉, 재단법에서 정관 변경이 있다면 주로 여기서 뜹니다. 기본 재산의 처분. 자, 여기 볼게요.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제적. 그 재산이 법인의 실체인과 더불어 정관에는 뭐요? 그 법인의 기본 재산이 어떤 게 있다. 이것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 재산이 정관해지 감소. 즉, 한마디로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정관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 재산의 적극적인 편입 내지 감소는 정관 변경을 초래합니다. 그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뭐요? 적극적으로 뭐요? 편입하는 행위. 즉 새로운 어떤 재산은 뭐요? 사서 재산을 늘리는 행위. 기존 재산은 뭐요? 타인에게 처분해서 감소하는 행위.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뭐 해야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재단법인의 경우 그 기본 재산은 법인의 실체인과 동시에 정관의 필요적 기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재산의 변동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유효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 구입해서 뭐요? 편입하는 행위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개별 판례는 다음 회차부터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싼 그릇 3번. 혈액 발생 요건, 대항 요건은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하려면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시 그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이라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단법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115페이지로 갑니다. 법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의 소멸이에요.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교재를 보지 마시고.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주체가 됩니까? 출생해야 되죠. 언제 권리 능력이 소멸돼요? 사망이죠. 그죠? 이와 같이 일생을 거칩니다. 자, A법인요. 법인은 언제 자연인과 더불어 권리 주체가 되느냐? 자연의 출생에 대비되는 개념이 법인의 경우 뭐라 그러죠? 설립 등기다 그죠? 설립 등기하면 비로소 권리 주체인 법인이 됩니다. 근데 법인이 언제 소멸하느냐? 자연하고 똑같아요. 자연인의 권리 능력 소멸의 유일한 원인은 사망입니다. 이때 사망의 시기는
호적부의 사망자로 기재가 된 때입니까?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요? 실제 심장이 멎었을 때죠. 법인도 똑같습니다.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즉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된 때 법인이 소멸하느냐 아니면 뭐요?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 법인이 소멸하느냐 자인하고 똑같다 그러세요. 어느 겁니까? 예. 등기 시간에 뭐요? 실제적으로 자인의 경우 심장이 멎었을 때 법인도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청산이 끝났을 때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권리 능력자인 법인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했어요. 법인도 우리와 더불어 권리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우리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누릴 수 없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상속이죠. 따라서 법인은 상속이란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뭐요? 일순간에 사망하면은 갑의 생전의 권리 의무의 사후 뒤처리는 다 누가 합니까? 상속인이 다 하면 되죠. 그죠? 법인은 상속이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일순간에 소멸할 수 없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소멸을 준비하는 단계인 해산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뭐요? 청산. 말 그대로 재산 정리 절차 그죠? 예, 재산 정리 절차가 깨끗이 끝나면 비로소 소멸입니다. 자, 볼게요. 내용을 갑니다. 1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의 권리 능력 상실을 말합니다. 근데 법인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산 단계를 거쳐서 뭐요? 본격적으로 재산관계 정리 절차인 청산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법인이 소멸합니다. 자, 해산을 합니다. 해산은 안기사유입니다. 안기사유. 즉 해산이라면 법인이 종래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뭐요? 청산을 준비하는 절차를 해산이라 합니다. 해산. 그래서 둘째 줄 법인의 소멸 시기는 해산 시간이라 뭐요? 청산이 끝났을 때 법인이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해산 후에도 법인은 청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권리 주체입니다. 다만 그 권리 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산한 법인과 뭐요? 종래 존속 법인은 동일체입니다. 자, 그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갑은 출생한 때하고 사망한 때 여기까지 갑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한 명이다. 그죠? 법인도 똑같아요. 이때 왕성하게 활동할 때 A법인과 청산 단계에서 A법인은 다른 법인입니까? 똑같은 법인이요? 똑같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아기, 뭐예요? 어린이, 청소년, 장년기, 노년기, 그죠? 한 명이죠. 그죠? 법인도 똑같아요. 즉, 존속 중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왕성할 때 활동하는 법인이 되었던 소멸을 준비하는 단계에는 청산 단계에 있는 법인이 되었던 똑같은 동일한 법입니다. 근데 이때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영역이 넓겠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활동의 어떤 반경이 좁겠다, 그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줄어들죠. 법인도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는 권리 능력의 범위가 넓었다가 소멸할 때는 뭐예요? 그 권리 능력 범위가 청산의 범위 내로 한정이 될 뿐이죠. 한정이 될 뿐이요. 그렇지만 같은 법인입니다. 자, 2번 해산 사유 밑줄 볼게요. 즉 요것만 해보시면 돼요. 즉 민법상 법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사단, 재단 두 가지입니다. 그때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되느냐 77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조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산 사유는 사단, 재단, 공이 공통된 해산 사유 네 가지입니다. 자, 교과서 그대로 갈게요. 첫 번째, 법인은 사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단체죠. 그 단체가 자신의 일정 목적 달성에서 단체를 설립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됐다, 그죠? 그럼 당연히 해산합니다. 또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산합니다. 다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산하는 수도 있고 뭐요? 정관을 변경해서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38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는다, 그죠?
근데 그 설립된 법인이 목적의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해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면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가에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됐다. 그죠? 기타 정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해산합니다. 근데 파산 미주고 올게요. 파산. 사단 재단공이 법인은 파산하면 해산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 파산의 원인은 단순한 채무 초과만으로 족합니다.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대선 등이 있으면 재산 신고를 하죠. 근데 예전에 유명한 박모 변호사의 경우는 뭐예요? 재산은 얼마 없는데 채무는 70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파산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은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더라도 신용이 있으면 파산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은 단순한 채무 초과가 되면 파산이 선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단 재단공이 공통된 해산 사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면 특유한 해산 사유 77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과서 쭉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사원이 얻게 된 때. 자, 물어볼게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설립할 때는 반드시 몇 명 이상이 이론적으로 필요하다? 2명 이상. 그죠? 근데 보니까 존속은 몇 명 이상만 있으면 존속합니까? 1명 있으면 존속하죠. 1명도 얻게 된 때 비로소 해산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경우 복수사원의 존재는 어떤 경우에만 필요합니까? 성립의 요건을 뿌리다. 그죠? 존속 요건 아니에요. 1명도 얻게 된 때 비로소 해산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회 해산결의죠. 총회 해산결의. 이 같은 해산결의는 총회만이 아닌 정권입니다. 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러면 해산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에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해산 사유는 6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부분.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는 이제는 법조문의 제목은 길게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냥 파산법으로 줄여서 기억할게요. 파산하는 경우는 누가 청산을 하느냐? 법원이 뭐예요? 파산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죠. 파산은 법원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사유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자기들이 청산을 진행합니다. 근데 청산은 받을 것은 받고 갚을 것은 갚는 거죠. 제3자에게 직결적인 경제적 이해가 있죠. 그럼 자기 멋대로 청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산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럼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강행법규이다? 강행법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총설 파트 116페이지. 청산이란 해산법인이 잡물을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해서 소멸에 이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미주 볼게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까지요. 즉 해산 사유 중 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원이 관련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 해산 사유는 뭐예요? 민법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청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번 이 같은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에게 영향이 직결되므로 강행법규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글 2번요. 청산법인의 능력 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종전법인보다 권리 능력 범위가 청산의 한도 내로 줄어든다. 그죠? 자, 1번 청산법인도 권리 주체입니다. 다만 그 권리 능력의 범위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무조건 무예요.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예를 볼게요.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을 변경해서 해산전의 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청산의 목적과 상관없는 뭐요?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산과 맞지 않죠. 이와 같은 행위는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체크할 필요 없고요. 이때 청산의 목적 범위 내라면 뭐요? 넓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청산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 권력 범위 내로 해석을 합니다. 자, 1번까지만 신경 쓰시고, 자, 여기로 갑니다. 청산법인의 기간입니다. 앞에서 법인의 기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존속법인의 경우 의사결정기간인 총회, 다만 총회는 사단법인이면 그죠. 그 다음에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 이사, 그 다음에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산법인의 경우도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총회 감사는 존속 중이나 청산 중이나 다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사 감사는 청산법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기존에 존속 중에는 이사가 내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했죠. 그죠. 근데 청산 단계에서는 이사가 이름만이 누구로 바뀝니까? 청산인으로 바뀝니다. 청산인. 그래서 이사의 대신해서 뭐야? 청산인이 취임을 합니다. 이자의 지위는 기존의 이사하고 똑같아요. 대내적으로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사의 경우에는 조문을 숫자를 쭉 뒀죠. 그죠? 청산인도 똑같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둬야 돼요. 그 숫자만큼 두면은 법조문이 부피가 넓어지죠.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청산인의 경우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사에서 봤던 그 규정이 청산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법인의 기간. 그래서 이사만이 청산인으로 바뀌고 나머지 기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그러면 청산인이 누가 되느냐? 먼저 지요. A번. 청산인은 둘째 줄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한 종전의 이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B번. 이사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종전 이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누가 청산인이 되느냐? 82조부터 84조까지는 뭐요? 조문을 몇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본문에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청산인으로 선임이 되느냐? 청산인의 순입니다. 앞에서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때는 법원이 알아서 관련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 누가 청산이 되느냐? 종전에 뭐요? 이사가 자동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종전의 이사가. 다만 정관에서 정한 자가 있으면 뭐요? 그 자가 가장 먼저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경우는 총에서 선임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청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없을 때는 원칙 종전의 이사가 청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에 청산이 될 자가 없거나 뭐요? 결혼으로 손해 염려가 있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하는 자, 이런 순서대로 청산인이 취임을 합니다. 이게 82조와 83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교재 본문 볼게요. A번. 법인이 해산한 데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 밑줄 볼게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쭉 파산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이사가 청산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 있으면 그 자가 청산이 됩니다. 자, B번. 근데 청산이 될 자가 없거나 결혼으로 손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예관 검사에 청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10은요. 해산 청산은 제3자에게 엄청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죠? 그래서 해산 청산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해서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요 내용이 82조부터 84조에 관한 교정입니다. 쌍그라 4번요. 약간 힘을 빼셔야 돼요. 청산사무 1번. 본문 보지 마시고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청산이는 취임한 때로부터 2조 내에 그 해산 사유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일정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서 등기하여야 된다.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2주가 될 때 그죠. 의무기간은 다 원칙 뭐야? 2주 하나, 1주 하나 빼고 다 3주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요. 그래서 이제는 법인은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현존 사무는 종결하고 뭐요? 받을 것은 받아야겠죠. 채권은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채무 변제는 88조부터 92조가 채무 변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본문을 그대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 조문을 88조부터 92조까지를 자주 보시든지 이 부분은 청산 단계에서 그 지문은 여러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채무 변제. 자, 본문 쭉 따라오세요. 법조문 그대로를 옮겨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88조부터 92조에 걸쳐서 규정됩니다. 자, 법인의 경우 청산 단계에서 자신들이 받을 것 조금 덜 받는 것 자신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갚을 것을 정확히 갚아야 되죠. 근데 문제 채무를 변제하려면 사전 전제로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신고를 최고로 합니다. 채권 신고의 최고. 최고는 독촉, 촉구조죠. 채권자는 크게 두 명이요. 첫 번째가 일반 채권자입니다. 88조에서 규정합니다. 즉 일반 채권자라면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쭉쭉 교재 따라오세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2개월 내 몇 번 이상의 공고로요? 3번 이상의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기간은 뭐예요? 반드시 2개월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최고 시간은 뭐예요? 만약에 그 신고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됨을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채권 신고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신고치 않는 채권자는 신고한 채권자에게 뭐예요? 채무를 완제한 후에 남은 재산을 뭐예요? 기소권자에게 인도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뭐예요? 청산으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별 채권자예요. 개별 채권자라면 8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채권자는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구이고 뭐요? 그자의 채권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고 이때는 뭐야?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채권 신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요?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90조와 91조에서 규정합니다. 첫 번째, 신고 기간 내에 변제 금지입니다. 자, 볼게요. 앞에서 신고 기간은 최소한 몇 개월 이상요? 2개월 이상이죠. 자, 갑이청산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신고 기간을 둡니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때 한 2월 5일경에 A, B, C가 채권을 신고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제기도, 약속한 변제기도 지났습니다. 그때 청산인이 미리 신고한 채권자에게 미리 변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제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요? D, E, F도 적법하게 신고 기간 내 채권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뭐요? 미리 변제를 한 관계로 나중에 이자에게 변제를 하려니까 재산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요?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미리 신고한 채권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기간이 끝나면 다 합산해서 법인의 재산이 충분하면 그 신고 내용대로 변제를 해야 되고, 모질은 파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미리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죠. 그에 따른 지연배상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A번. 청산인은 신고 기간 내에는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연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자, B번 갑니다. 특례입니다. 91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DF까지 다 신고했어요. 근데 DF는 아직까지 약속한 변제가 안 됐습니다. 그때 법인은 변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변제를 해야 되냐? 아니죠, 그죠? 미리 변제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손해가 없는 한. 자, 볼게요. 그래서 B번.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 신고 기한이 끝났다면 뭐요?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즉, 이자에게 손해가 없게끔 뭐요? 공정한 어떤 감정인의 평가 등에 따라서 미리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채무 변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힘을 많이 줄이셔도 돼요. 즉, 채무 변제가 끝났는데도 뭐요? 자녀 재산이 있더라, 그죠? 그 자녀 재산을 누구에게 인도를 할 거냐? 80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첫 번째, 자녀 재산에서 뭐요? 먼저 정관에서 정한 자가 있으면 뭐요?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기속을 합니다. 이때 정관에서 기속권자를 정하는 방법은 정관에서 뭐요? 직접 누구에게 인도하기다. 직접적으로 기속권자를 정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역시 간접적으로 기속권자를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관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은 법인은 기존의 유사나 목적의 그 자녀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단이라면 사전에 총회 결의는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처분 안 되면 뭐요? 최종적으로 그 재산은 나라 겁니다. 절대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는 못합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신청요. 그래서 법인의 채무를 뭐요? 변제해서 쭉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뭐요? 법인의 재산이 모자란다, 그죠? 바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간전에게 그에 관한 사무를 인계하면 청산에 관한 사무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 6번 체크할게요. 그래서 청산이 끝나면 뭐요? 청산인은 몇 주 내요? 3주 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법인의 소멸 시기 앞부분 했어요. 근데 법인의 소멸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란 뭐요? 실제적인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된답니다. 따라서 밑에 판례요.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까지 청산 사무가 남아있다, 그죠? 그때는 법인은 존속 법인입니다. 자, 옆 페이지 법인의 등기로 갑니다. 법인과의 어떤 거래 안전에서 법인의 조직 활동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여러 가지 사항을 등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줄로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라는 거 하나 하고 뭐요? 나머지 기타 등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를 돌려볼게요. 법인은 언제 권리주체인 법인이 됩니까? 설립 등기 아니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만이 법인의 성립 요건. 따라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설립 등기만이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예요? 거래 안전에서 등기는 다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 요건. 따라서
설립 등기를 빼놓고 뭐요? 등기치 아니하면은 그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문구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문구만 가능합니까? 등기치 않으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만 와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빼놓고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를 이전하는 경우는 종전의 소재지와 새로 뭐요? 이전코자 하는 소재지에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치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오 믿겠습니까? 금방 설명했어요. 설립 등기를 빼놓고는 어떤 문구만 가능하다 그러죠? 등기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금방 제가 읊은 문구는 오 믿겠습니까? X라는 겁니다. X. 따라서 설립 등기를 빼놓고 뭐요? 모든 등기는 등기 없더라도 뭐요?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제3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설립 등기를 빼놓고 뭐요? 등기치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이 같은 단어는 틀립니다. 어떤 문구면요? 등기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쭉 볼게요. 또 쌍거리 2번. 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뭐요? 우리가 봤던 직무집행자 선임의 가처분 등이 있다든지 또는 뭐요? 정관이 변경됐다든지 이 사이에 뭐요? 대표권을 제한했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항이 등기사항이라면 뭐요? 등기해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다 대항 요건이죠. 다 대항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종류에서 볼게요. 등기 효력 볼게요. 1번. 법인의 경우 각종 사항을 거래 안에서 등기해야 돼요. 근데 설립 등기만이 뭐예요? 성립의 요건이고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예요? 등기치 않더라도 그 효력 발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치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문구만. 나머지 본문의 내용은 읽을 필요 없죠.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 다 대항 요건이다. 요거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 부분을 연습했다 그죠? 청산이나 파산을 제하고는 채무 3주 내 해산 사유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그 사항을 등기해야 된다 그죠? 3주라는 기간 주의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법인의 감독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2-3번 정도 떴어요. 순서를 바꿉니다. 법인이 활동을 할 때는 그 업무는 누가 감독합니까? 주무관청이. 금방 봤어요. 해산 청산은 누가 감독해요? 법원이 감독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법인 파트를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꿨다, 그죠?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디를 오시냐면 89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문제점만 던지고 쉬었다 할게요. 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이 되었던 재단법인이 되었던 권리주체인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건 뭐가 필요합니까? 설립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한 사단은 아직까지 법인이 되지 못했죠. 이와 같은 사단을 비법인 사단. 그래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설립 등기를 한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이 무수히 단체로서 활동을 합니다. 왜? 우리는 허가주의로 되어 있다고 하죠. 따라서 충분히 사단법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가 귀찮죠. 또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까지 했다면 존속 중에 주무관청이 감나라 배나라 업무를 감독하더라고요. 그거 다 귀찮습니다. 충분히 사단법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도 이와 같은 절차들이 귀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성립하지 않고 뭐요? 비법인 사단 형태로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무수히 단체들이 어떤 법에 따른 활동뿐만 아니라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종중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각종 교회, 그 다음에 재건축자, 이제는 재건축자도 법인으로 됩니다. 관련법에서. 이와 같은 무수한 단체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마지막 법인 파트의 마지막 논점이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민법에서 원칙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죠? 그때 사단의 점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이 없을 때 유사 관계가는 조문을 끌어서서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유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끌어서서 해석을 합니다. 자, 개념까지 보고 채택할게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실체는 사단이지만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해서 사단법인이 되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2번요.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한 단체도 있고 부정한 단체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문제도 물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숫자가 적은 사단성을 부정한 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즉 판례는 무수한 단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했습니다. 대표님께 설립 중의 법인, 종중, 교회 자유문학, 조계종,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집합주택관리단 등 무수한 단체들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부정하네. 농지이원회 단체,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교회와 달리 교회는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에요. 자, 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인데 성당은 비법인 사단이 될 수가 없느냐? 자, 개별 교회는 그 교회 재산 누구예요? 그게 예. 교회 재산의 경우 그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그럼 중앙 장로교회 교단 겁니까? 개별 교회 거요? 개별 교회 거죠. 근데 그 교회 재산은 뭐예요? 독자적에서 신도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분쟁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성당의 모든 재산은 누구예요? 로마 교황청 겁니다. 개별 성당이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유일하게 시험 떴던 게 학교입니다. 공립학교라면 주체는 뭐예요? 국가 아니면 지자체. 사립학교라면 사립학교 재단입니다. 학교 자체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계종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근데 조계종에서 하부조직인 총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법인 사단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위원회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성을 인정했지만 판례가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만든 채권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